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마지막 세션이죠. 네, 컴포즈 머티리얼 3 커스텀 디자인 시스템 구축기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컬리에서 재직 중인 권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인지라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간단한 퀴즈와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퀴즈를 맞추시는 두 분께는 컬리 상품권 3만 원을 드릴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은 손을 높게 들어주시면 제가 한번 지목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컬리는 올해 땡주년 벌스 위크를 진행했다. 네, 저기 회색 옷 입으신 분. 네, 맞습니다. 네, 컬리는 올해 9주년 벌스 위크를 진행했는데요. 네, 정답 맞추신 분은 이 세션이 끝나고 저희가 오시면은 상품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퀴즈는 컬리는 마켓 컬리에 이어 버티컬 서비스로 땡땡 컬리를 운영 중이다. 네, 앞에 네, 뷰티 컬리 맞습니다. 네, 현재 컬리는 마켓 컬리에 이어 버티컬 서비스로 뷰티 컬리를 운영 중인데요.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중간중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위 QR코드로 접속하셔서 편하게 남겨주시면 발표가 끝난 뒤 함께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분께는 남은 상품권 한 장을 드릴 예정이오니 이것도 자유롭게 편하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컬리 프로덕트 디자인 시스템, 줄여서 KPDS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KPDS의 히스토리를 간략하게 이야기해드리면 작년 초반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인데요. 서비스 규모가 점점 성장하다 보니 디자인 내부에서도 프로덕트 개발단에서도 점점 커져가는 서비스의 규모만큼 UI를 구성하는 컴포넌트와 리소스 관리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앱의 일관성과 하나의 가이드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디자인 시스템 필요성을 느끼며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이 디자인 시스템을 KPDS라고 부르겠습니다. 디자인 시스템이란 무엇일까요? 디자인 시스템은 기획, 디자인, 개발이 프로덕트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구축할 수 있게 돕는 시스템입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하나의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디자인과 개발단에서는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로서 같은 UI를 재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스타일 가이드와 컴포넌트 라이브러리가 합쳐진 것이 디자인 시스템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들어가기에 앞서 현재 컬리 프론트의 현황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부분일 것 같은데요. 프론트 개발자가 UI 작업을 하는 도중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다른 화면에 적용된 UI 버튼을 작업을 했었는데 요청할 레디어스 값으로 작업을 하는 게 맞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분명 비슷한 UI임에도 불구하고 레디어스 수치가 다르다 보니 디자이너에게 문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디자이너는 참고한 수치는 이전 디자인이므로 수정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많이들 경험하신 주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빠르게 오고 간다면 다행이지만 담당자의 피드백이 늦게 온다면 그만큼 속도도 느려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실제로 서비스에서 팝업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디자이너는 이번에 팝업 디자인이 변경되었으나 전달받은 버전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개발자는 알고 보니 다른 디자인의 팝업이었고 수정 후 다시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 개의 팝업 UI 중 해당 화면에 맞지 않은 팝업이 적용되었거나 디자인 변경을 놓친 경우일 수 있겠네요. 이런 소통은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는 리소스는 크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는 시간이나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디자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 시간적인 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먼저 작업자가 레거시를 파악하는 시간에서 세이브가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이 레거시를 파악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UI를 파악하는 시간만 세이브해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장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 이러한 장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데 보다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시간을 세이브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에 집중해 더 나은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디자인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디자이너 관점에서 살펴보았다면 좀 더 우리 안드로이드 개발자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PDS를 만든 궁극적인 목표는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주는 UI, UX를 보다 빠르게 디자인과 개발하여 프로덕트의 개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디자이너가 같은 컴포넌트로 개발해 놓았다면 저희는 당연히 기존에 개발해 놓은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 시스템을 코드화해 놓으면 중복 작업이 감소하고 모든 플랫폼이 통일된 UI, UX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제팩 컴포즈로 만들게 되었을까요? 일단 제팩 컴포즈 특징을 보면 UI와 비즈니스 로직이 확실하게 분리가 되는데요. 스테이트를 정의를 해놓고 스테이트에 따라 UI를 그리게 해놓으면 비즈니스 로직과 분리하여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컴포즈는 컴포넌트 단위로 작성하기에 매우 용이한데요. 이는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를 코드화하기에 굉장히 알맞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PDS는 머티리얼 디자인 가이드를 참고하여 설계되었기에 컴포즈 머티리얼 3의 기반이 되는 컴포즈 파운데이션 UI를 확장하기 용이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왜 제팩 컴포즈를 선택했는지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지금부터는 KPDS는 어떤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드로이드 KPDS를 만들면서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KPDS 구조를 말씀드리기 앞서 컴포즈 머티리얼 3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컴포즈 머티리얼 3는 컴포즈 파운데이션 그리고 레이아웃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먼저 컴포즈 UI는 디바이스와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레이아웃, 드로잉, 인풋 요소를 담당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레이아웃을 담당하는데 사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서페이스, 버튼, 박스 모두 이 컴포즈 UI의 레이아웃 베이스로 작성된 컴포넌트들입니다. 다음은 컴포즈 파운데이션입니다. 파운데이션은 즉시 사용 가능한 컴포넌트를 사용해 제팩 컴포즈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기본 컴포넌트를 확장해 커스텀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머티리얼 3는 머티리얼 디자인 3 구성 요소로 제팩 컴포즈 UI를 빌드하는데요. 파운데이션과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머티리얼 디자인 가이드가 적용된 컴포넌트를 제공하는 것이 결국 이 컴포즈 머티리얼 3입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규칙들의 모임인 파운데이션,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본 컴포넌트인 코어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직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단계이기에 많은 컴포넌트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커머스 특성상 하나의 컴포넌트가 연속으로 사용되기보다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컴포넌트들이 사용이 되고 있기에 가장 기초적인 파운데이션과 기초가 되는 코어 컴포넌트부터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예시는 KPDS 피그마의 파운데이션 일부분을 가져온 것인데요. 컴포즈 파운데이션과는 다루는 범위가 조금 상이합니다. 컴포즈 파운데이션은 기초 요소를 확장한 디자인 시스템 요소를 제공하는 반면 KPDS의 파운데이션은 디자인 시스템 컴포넌트를 생성함에 있어 가장 기본 틀이 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컬러, 타이포, 그리고 아이콘, 스페이싱 같은 기본 요소를 제공해 코어 컴포넌트를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컬러의 경우 기본적으로 퍼플을 프라이머리로 가져가며 이외의 컬러들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컬러뿐 아니라 앱 전반적으로 사용할 텍스트 스타일인 타이포, 아이콘은 벡터 리소스 같은 지속적으로 재활용되어 사용할 기초 요소를 파운데이션에 정의를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코어 컴포넌트입니다. 코어 컴포넌트는 디자인 시스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요. 우리 프로덕트 개발자가 가장 많이 접근하고 관심이 있는 부분이 이 코어 컴포넌트입니다. 코어 컴포넌트에서는 디자인 시스템에서 활용할 버튼, 탑바, 다이얼로그 같은 컴포넌트를 모두 정의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컴포넌트를 조합하여 또 다른 컴포넌트를 정의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해당 피처 모듈에서 프로덕트 레벨의 컴포넌트를 만들어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디자인 토큰입니다. KPDS에서 컬러 시스템을 말씀드리기 앞서 머티리얼의 디자인 토큰에 대해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디자인 토큰은 디자인 속성을 저장하는 실체인데요. 색상, 글꼴, 치수와 같은 값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 값입니다. 자체적으로 색상이라든가 수치를 직접 갖고 있지 않지만 언제 어디서든 해당하는 값으로 매칭이 될 수 있는 값이기도 합니다.
디자인 토큰은 디자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프로덕트 내에서 동일한 값을 나타내는 통일성, 토큰을 수정하면 해당 값을 바라보는 모든 곳에서 반영이 되는 수정 용이성, 접근성 장점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머티리얼 3에서 버튼 컴포넌트의 코드를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버튼 컬러가 어떻게 컬러 값이 주입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머티리얼 3 버튼을 생성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디폴트 버튼 컬러입니다. 버튼 컬러의 컬러 속성을 보면 토큰으로부터 컬러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컬러들은 버튼 토큰의 내부에 어떻게 선언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된 버튼 토큰으로부터 해당하는 컬러 토큰을 매칭받거나 값이 필요하면 바로 값을 주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프라이머리나 온 프라이머리 토큰으로 치환이 되는데요. 이렇게 치환된 토큰은 from 토큰 함수로부터 해당하는 컬러로 다시 치환이 되기도 합니다. 머티리얼 테마의 컬러 스킴에 정의된 컬러로 매칭되는 부분을 가져온 것인데요. 이렇게 토큰을 각 컴포넌트별로 선언된 토큰마다의 값들로 치환되어 결국에는 매칭되는 컬러로 주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디자인 토큰은 색상과 타이포그래픽, 간격, 크기 등 기본 단위의 디자인 속성을 재사용할 수 있는 변수로 정의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디자인 토큰을 사용하면 수동 작업을 줄이고 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더 큰 범위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이 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머티리얼 디자인 토큰의 구조를 살펴보았는데요. KPDS의 컬러 시스템도 크게 다르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컬러 토큰을 기준으로 가장 상위에는 컬러셋 토큰이 있고 그 컬러셋 토큰이란 컬러 사용의 목적에 맞는 의미론적인 이름을 정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예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사진 중 위에 백그라운드 1은 실제 KPDS의 백그라운드 컬러셋 토큰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피그마에서는 디자이너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정의할 때 백그라운드 1이라는 토큰을 사용해 정의를 하고 우리는 그 피그마에 나와 있는 컴포넌트 또는 화면의 백그라운드가 백그라운드 1이라는 것만 알고 그대로 주입만 해주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백그라운드 1이라는 그런 토큰이 어떤 내부적으로 헥스 값을 갖는지 또는 어떤 컬러가 실제로 주입되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피그마에서 백그라운드 1이라는 걸 보고 그대로 주입만 해주면 색상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컬러 토큰을 적용한 화면입니다. 이 화면은 얼마 전에 카테고리 개편을 진행한 화면인데요. 아직은 다크 테마를 지원하지 않아 실제 서비스에서는 오른쪽 화면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면의 코드에 보이듯이 백그라운드 1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 테마에서는 화이트를 나타내고 다크 테마에서는 블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백그라운드 컬러는 백그라운드 컬러 토큰의 백그라운드 1이라는 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 테마에서는 백그라운드 1은 화이트였고 다크 테마에서는 블랙이라는 값으로 취급이 된다는 것을 이전 장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이렇게 다크 테마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디자인 시스템의 컬러 토큰이 올바르게 세팅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두 번을 작업할 필요 없이 다크 테마 적용이 쉽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들로 인해 토큰으로부터 테마에 따라 다른 컬러가 주입이 되는 걸까요? 먼저 가장 밑바탕이 될 컴포저블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백그라운드 1이라는 컬러셋 토큰으로 지정해 줍니다. 백그라운드 1은 화이트 인버스라는 토큰으로 대체가 될 것이고 화이트 인버스는 내부의 컴포지션 로컬 프로바이더로 제공되는 컬리 테마의 컬러들이 정의된 컬러 맵으로부터 해당 컬러를 가져와 세팅하게 됩니다. 컬러 맵이라는 해시 맵은 테마에 따라 다르게 주입되는 컬러 스킴 안에 선언된 컬러 집합인데요. KPDS에 정의되어 있는 모든 컬러는 이 컬러 맵의 값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실제 서비스 개발을 하면서 보게 되는 피그마를 보고 직접 KPDS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KPDS를 만들면서 가장 고려했던 부분은 우리가 피그마 파일을 보고 사용하는 다른 개발자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 디자인 시스템을 담당했던 개발자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었겠지만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고 계시는 개발자분들은 아직 KPDS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해야 다른 동료 개발자들도 이 시스템을 쉽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컴포넌트가 활용된 화면의 피그마 화면을 가져왔는데요. KPDS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피그마에 정의된 컴포넌트를 보고 어떤 코어 컴포넌트를 가져와야 하는지, 어떤 옵션을 주입을 해야 하고, 어떤 속성을 사용하고, 상태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KPDS를 만든 이유가 UI를 작성함에 있어서 리소스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KPDS 의도 때문에 공수가 더 많이 필요한다면 그것은 만든 목표에 부합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이밍이나 프로퍼티를 피그마에 정의되어 있는 것과 최대한 같도록 설정하고, 안드로이드뿐 아니라 iOS, 웹 플랫폼과도 동일한 네이밍과 프로퍼티를 갖도록 개발이 되어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코어 컴포넌트를 직접 활용해 보기 위해 박스 버튼을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코어 컴포넌트 이름을 확인합니다. 박스 버튼인 걸 확인해 컬리 박스 버튼을 선언한 뒤 버튼의 컬러 타입을 확인합니다. 프라이머리인 것을 확인했으니 프라이머리 타입으로 선언을 할 수 있겠죠. 네, 스타일의 경우 필과 아웃라인 중 현재는 필 타입이 필요하므로 필을 넣어줍니다. 다음은 사이즈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이즈는 엑스트라 라지이므로 사이즈 타입 중 엑스트라 라지를 선언해 줍니다. 동일하게 쉐입은 스퀘어이므로 버튼 쉐입을 스퀘어로 선언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콘은 파운데이션에 선언된 블랭크 아이콘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피그마와 우리가 사용하는 컴포넌트의 네이밍을 맞추면 피그마를 참고하면서 바로바로 컴포넌트에 접근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값들을 조합해 나타내고자 하는 버튼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베리에이블 또한 필드명과 우리가 사용하는 컴포넌트의 파라미터명을 통일시켜서 어떤 옵션을 설정해야 되는지 직관적이게 작성했습니다. 이번엔 탑바가 들어가 있는 화면을 만들어 볼게요. 프로버트 디자인 피그마 파일을 보시면 코어 컴포넌트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퍼티 값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들이 그대로 코드화 되어서 그대로 옵션과 속성을 부여해 코어 컴포넌트가 코드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당 컴포넌트의 이름은 탑바 코어 컴포넌트이면서 사이즈는 스몰인 기본형 탑바이며 탑바의 오른쪽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콘은 개수가 3개까지이므로 알림, 위치, 장바구니 아이콘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해당 화면에서는 위치와 장바구니 아이콘만 필요하므로 해당 파라미터만 활성화시켜줍니다. 네, 그 다음은 먼저 사이즈를 확인합니다. 사이즈는 스몰이므로 기본형 탑바인 컬리 탑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캐폴드 기반으로 탑바 영역에 컬리 탑바를 선언해주고 아이콘은 위치와 장바구니 아이콘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므로 해당하는 액션만 활성화를 시켜줬습니다. 만약 사이즈가 미디엄이라면 컬리 미디엄 탑바를 사용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작성된 코드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표현이 되는데요. 단순한 옵션들과의 조합으로 다른 탑바가 보여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그마와의 통일된 네이밍과 프로퍼티들은 디자인 시스템 이해도가 낮은 개발자들에게도 좋은 생산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KPDS 구조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KPDS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하면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컴포즈로 개발하다 보면 항상 마주하는 리컴포지션 이슈인데요.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텍스트 필드와 레이지 그리드로 이루어진 화면이 있습니다. 텍스트 정보를 갖는 스테이트를 리멤버로 감싸 리컴포지션이 발생해도 유지가 되도록 설정을 하면서 해당 스테이트를 텍스트 필드로 전달했습니다.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요. 이렇게 구성된 화면에서 제가 검색어에 간장 떡볶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레이아웃 인스펙터를 통해 리컴포지션 범위와 횟수를 확인해 보니 보이는 영상과 같이 검색어를 입력할 때마다 서치바 외에도 전체적으로 리컴포지션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저는 텍스트 필드에서 검색어를 입력했기에 실제로 데이터 변경이 이루어진 가장 아래에 보이는 베이직 텍스트 필드에서만 리컴포지션이 발생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베이직 텍스트 필드를 넘어 이를 랩핑하고 있는 분모 컴포저블까지 모두 리컴포지션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리컴포지션 범위가 부모를 통해 올라간다면 실제로 변경이 이루어진 범위 외에도 다른 영역까지 리컴포지션을 트리거하게 텍스트 필드 내부에서만 리컴포지션이 발생하기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불필요한 동작이 내부에서도 발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우측의 코드와 같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쿼리 상태가 생성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 곳에서 동시에 파라미터를 쿼리로 전달해주면서 값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상태가 너무 높은 위치에서 읽히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쿼리는 가장 최하위에 있는 베이직 텍스트 필드에서 값을 읽으면 되지만 중간에서 이미 값을 읽고 있어 쿼리가 변경이 될 때마다 해당 컴포저블도 리컴포지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값을 읽는 범위, 즉 스코프를 실제 값을 읽는 하위 스코프에서 발생하도록 제한한다면 값을 전달하는 컴포저블에서는 리컴포지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람다 참조를 활용해 볼 수 있는데요. 람다 참조를 활용해 실제 상태가 읽히는 범위를 아래로 좁혀 실제 쿼리 값을 읽는 컴포저블에서만 리컴포지션이 발생하도록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컬리 서치바의 파라미터 중 쿼리 부분이 실제 값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쿼리 값을 반환하는 람다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람다는 실제로 쿼리 값을 읽는 가장 최하단의 컴포저블인 베이직 텍스트 필드에서만 호출될 때 쿼리 값을 반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전달되는 람다는 값이 필요한 베이직 텍스트 필드에서 값을 읽어 사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베이직 텍스트 필드에서만 리컴포지션이 발생하도록 범위를 좁힐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태를 람다로 전달하는 방식은 컴포저의 효율적인 상태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데요. 상태의 변경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리컴포지션이 되도록 성능 최적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쿼리 값을 읽는 베이직 텍스트 필드에서만 리컴포지션이 발생하고 부모 컴포저블에서는 리컴포지션이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실제로 값을 읽는 곳에서만 리컴포지션이 발생하고 그 이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컴포저의 람다식 기억법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컴포저블 함수에 전달된 람다식을 최적화하게 되는데요. 먼저 캡처하지 않는 람다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캡처라는 것은 람다식 클로저 밖의 변수를 람다식에서 사용하게 되면 외부 변수가 캡처되었다고 말하는데요. 단 컴포저블 람다식이 아니면서 외부 변수를 캡처하지 않는 람다는 싱글톤으로 모델링되어 재사용이 가능한 인스턴스로 최적화가 됩니다. 즉 전체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재사용 가능한 인스턴스로 최적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KPDS를 구축하면서 느낀 점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실 파운데이션과 컴포넌트를 만드는 시간보다 디자인 시스템 스펙을 정의하고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디자인 관점에서는 생각하는 컴포넌트에 대한 인식과 개발단에서 생각하는 컴포넌트의 관점이 달랐고 개발단 내부에서도 안드로이드, iOS, 웹, 플랫폼별로 컴포넌트를 다루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 하나의 일관된 정책으로 정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변경점을 어디까지 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현재 저희는 버튼 컴포넌트 색상을 외부로부터 주입을 받지 않고 내부에 정의된 케이스 중 해당하는 버튼을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로그인 또는 애플 로그인 버튼을 추가하기 위해 색상도 파운데이션 내부의 컬러에 정의를 해야 하고 버튼 컴포넌트도 생성을 해둬야 되는데 사실 이 로그인 버튼은 컴포넌트로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의가 많았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슈가 발생할지 모르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에서 규칙을 생성하는 작업이기에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했어야 됐고 고민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 많은 케이스들을 모두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균형을 찾는 합의점을 맞춰 나가는 게 가장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적으로 사용, 관리될 수 있는 디자인 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일회성으로 잠시 사용되다가 없어지는 그러한 툴이 아닌
서비스 개발자와 디자이너를 넘어 기획자까지도 모두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보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논의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UI, UX를 논의하지 않아도 되니 보다 비즈니스 토픽에 집중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앞으로의 KBDS의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디자인과 개발 코드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확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 시스템 반복론인 어토믹 디자인을 활용하여 모든 것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원자들이 서로 결합하여 복잡한 유기체를 이루어 모든 물질을 생성하듯이 KPDS 또한 가장 기초 요소부터 정립하여 이들을 조합해 복잡한 컴포넌트까지 구축한 다음에 휴먼 오류를 사전에 차단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에도 쉽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폐쇄된 디자인이라기보다 외부 요소의 변화에도 큰 리소스 없이도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커스텀 디자인 시스템 구축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아서 몇 개만 다뤄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자인 시스템 검증을 위한 별도 앱 혹은 웹페이지를 개발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드로이드, iOS 웹별로 디자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고 통합 디자인 시스템이 존재하고 개별 플랫폼별로 커스텀 필요한 부분을 대응할까요? 네, 일단 1번부터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 시스템을 모아서 확인할 수 있는 각각의 앱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iOS도 KPDS 카탈로그라는 앱이 있고 저희 안드로이드도 내부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KPDS 앱이 따로 있는데요. 그 앱을 통해서 현재 구축된 컴포넌트가 어떤 게 있는지 파운데이션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2번은 통합 디자인 시스템이 존재하고 네, 맞습니다. 저희는 개별 플랫폼별로 커스텀 필요한 부분을 이번에 대해서 좀 굉장히 의견도 많았는데요. 어느 정도는 개별 고유의 가이드를 따라가기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즉 iOS랑 안드로이드랑 추구하고자 하는 그 디자인 가이드 방향이 조금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플랫폼의 고유한 가이드는 존중을 하되 웬만한 부분에서는 통합된 가이드를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커머스가 웹뷰를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컬리에서는 대부분의 화면을 네이티브로 개발하나요? 네이티브 화면과 웹뷰를 사용하는 화면에 대한 기준이 있나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웹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안드로이드 개발자 입장에서 굉장히 할 말이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 명확한 기준은 딱히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게 저희 결정을 넘어선 의사결정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도 하고 또는 변경에 좀 예민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결정이 된다고 하면은 해당 부분은 웹뷰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네, 머티리얼 3 디자인 체계를 앱에 도입하려면 디자이너분께서 머티리얼 디자인의 이해 및 이를 토대로 디자인 설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KPDS의 디자인을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도 굉장히 많은 스터디와 선행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굳이 머티리얼뿐만 아니라 외부 레퍼런스나 타 가이드를 많이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먼저 선행을 한 다음에 그리고 어느 정도 프로토타입이 정립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개발단에서 같이 리뷰를 하면서 우리 컬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어떤 방향성이 가는 게 좋을지 논의를 하면서 점점 이렇게 디벨롭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읽고 끝낼 예정인데요. 디자인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 그 시스템에 갇혀서 새로운 형태를 UI를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이게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것 같은데요. 시스템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규칙이 정해진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 스스로도 그 안에 갇히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따라서 어디까지 열고 어디까지 닫아야 되는지 정말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한번 이거를 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파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디자이너와 개발자에서 충분한 논의 그리고 해당 디자인 시스템의 가이드에 따라서 그 디자인 시스템의 컬러에 따라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일 위에 9개 투표 받으신 분은 끝나고 저희가 오시면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